안녕, 수석입니다. 61강이고요. 이번 강에서는 국제관계 쪽을 정리할 건데요. 시작을 여는 걸 확인. 최후에 웃는 자가 가장 신나게 웃는다. 사실상 이번 강이요, 여러분 교재에서 내용 정리하는 것의 마지막 강이고요. 다음 강이 꼬꼬무, 그 다음이 또 마찬가지로 대단원, 그리고 마지막엔 신유형, 수능 열기까지 정리가 될 텐데, 최후에 웃는 자가 가장 신나게 웃는다. 처음에 여러분 어땠어요? 이 정치여법 시작할 때 주제가 뭐였죠? 정치의 의미. 말 그대로 과목 이름이 정치와 법이니까 정치란 무엇인가? 정치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정치의 기능은 무엇인가? 그 다음 법이니까 법은 도대체 무엇을 추구하는가? 법의 이념. 이런 것들로 쭉 나가다 보니까 오히려 처음에는 이게 시작부터 막 아주 좀 이렇게 가벼운 주제가 아니고 상당히 무거운 주제다 보니까 흥미를 막 떨어뜨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던 게 사실일 겁니다. 선생님도 이 정치여법 강의를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그 다음에 또 이제 교육과정 분석도 많이 하고 다양한 곳에서 강의를 하는데 첫 강이 가장 힘들어요. 왜 힘드냐? 만약에 첫 강이 아주 이제 재밌는 얘기, 오히려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법 파트가 앞에 있다면 처음부터 사례 소개하면서 법을 배우면서 이게 우리가 사회생활 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법률 관계를 분석하고 어떤 지혜로움을 쌓아가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런 사건 해결 중심으로 갔다 하면 여러분들이 그래, 이런 사례? 재밌는데? 저런 사례 분석한단 말이야? 이런 것들에 흥미를 느끼고 시작부터 활활 타오르면서 출발했을지 모릅니다. 근데 이게 처음부터 정치여법 공부하는 게 쉽진 않았을 텐데 지금 61강까지 왔잖아요. 이게 마지막 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제 내용이 끝나요. 그럼 뒤에 가면 복습과 더불어서 문제풀이일 테니까 그때 가면 여러분들은 아는 내용을 또 한번 복습하게 되고 점검하게 됩니다. 더 이상 배울 게 없는 겁니다. 그때 느낄 수 있는 그 기쁨과 성취감을 지금 이번 강을 통해서도 또 한번 느낄 수가 있는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달라 라는 얘기를 또 높아심에서 합니다. 선생님이 그런 얘기 했죠. 높아심이라는 것은 할머니의 마음으로 여러분 지금 잘하고 있지만 잘하는 과정에서도 선생님이다 보니까 걱정스러운 거, 아주 약간 생길 수 있는 개념의 누수, 그 다음에 이제 쭉 해서 집을 지어 나가는데 보수공사가 필요한 것에 대한 또 중요성, 이런 얘기까지를 하면서 이번 강 마무리 할 건데요. 우선 생각 열기에 준비한 이미지는요. 이분 누구시죠? 장군님이십니다. 고려시대 문신 출신의 장군님, 서희 장군님이십니다. 서희 장군님이 갑자기 왜 나왔지? 우리 한국사 공부하는 것도 아닌데 외교 파트에서 거의 손에 꼽히는, 이건 우리나라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이 외교 파트에서는 이 서희 장군님의 업적이 있지 않습니까? 강동 6주를 회복하고, 그러니까 전쟁을 하지 않고 적을 물리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영토를 추가적으로 이제 늘리는 그런 전략 해서 지금 서희 장군님의 이야기를 그 당시에 여진족과의 혹은 소손영이라는 그 장군과 단판을 지은 얘기를 다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외교라는 말을 써요. 외교. 하나의 학문이기도 하죠. 과거에는요, 정치학 정도였습니다. 근데 이제 정치 외교학이라고 해서 독립적인 외교학이라는 학문이 어떻게 필요하게 됐을 거고, 또 이제 독립적인 분과로 또 하나의 학문적인 영역이 됐을까? 이걸 고민하기 시작하니까 그렇죠. 다루는 주제들이 상당히 좀 많을 거예요. 그 안에서도 쓰이는 용어도 복잡할 거고요. 그때 이거는 과거에 선생님도 그 손자병법이라고 있죠. 손자병법에 선생님이 다 세본 건 아니지만 손자병법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손자병법에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어쨌거나 거기에 한자로 세보니까 한 80여 개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80여 개 한자 가지고 조합했다라고 하던데 그 80개라고 칠게요. 그냥 80개 한자 중에서 일단은 덜 중요한 것부터 하나하나씩 지워나간 다음에 가장 마지막에 남는 글자가 무엇인가? 딱! 아니 그냥 가장 중요한 글자가 뭐라고 생각해? 이러면 될 거를 뭔가 좀 이제 얘기할 때 드라마틱하게 하자는 거죠. 80개 글자 중에 덜 중요한 것부터 하나하나씩 지워나간다면 무엇을 지울 것이며 가장 마지막에 한 글자가 무엇이 남겠는가? 뭘까?
뭘까? 이긴다? 이길 승? 땡? 아, 그러게. 이거 너무 쉬운데? 그럼 뭐라고 하지? 뭐라고? 싸울 전? 땡? 아, 그 뭐지? 아! 전쟁할 때 전자가 아니고요. 마지막 한 글자가 남는다면 완전하다, 온전하다 할 때 쓰는 그 전자라고 합니다. 아, 이거는 선생님의 주장도 아니고 손자병법을 쓴 분의 주장도 아니고 그걸 해석하는 분의 주장이었더라고요. 그러지 않을까. 그러니까 굳이 전쟁을 해서 나도 엄청 손해를 입고 만약 전쟁에 이기긴 했지만 승전국이 됐지만 우리도 너무 큰 걸 잃고 패전국은 회복 불가능할 정도의 타격을 입었다. 그럼 도대체 이 전쟁에 누가 승리한 건가?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전쟁은 온전하게 자기 걸 지키면서 하는 게 전쟁일 수도 있고 그게 바로 싸움에서 최고의 싸움이 될 수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외교라고 하는 건요, 사교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 사교는 개인들끼리 사귀는 거, 뭐 친구를 만나는 것도 사교일 수 있는데, 여러분 어때요? 사교성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선생님의 사교성 말고 여러분의 사교성은 어떻습니까? 그때 쓰는 사교가 국가 단위로 해석이 되면 이제 외교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면 이제 대한민국이란 국가는 누구랑 친해요? 누구랑은 거리가 멀죠? 과거엔 거리 멀었던 누군가와도 지금 친해졌습니까?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적이 될 수도 있나요? 적입니다. 적. 어제의 적이 오늘의 친구가 될 수도 있습니까? 그리고 그런 얘기들을 다루는 게 이쪽 파트인데요. 우리나라 국제관계의 모습과 우리나라의 바람직한 국제관계 속에 외교 정도가 출제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쪽 내용은 선생님이 뭐 판서 중심으로 가는 건 딱 하나의 주제밖에 없고요. 일단은 교재 나와 있는 170페이지에 내용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냥 쑥 읽히는 게 있고, 어떤 경우는요, 이제 가슴이 막 활활 타오르면서, 또 어떤 경우는 또 하나의 이제 분노가 느껴지는 경우도 없지는 않을 거예요, 일단. 그래서 교재 나와 있는 내용 중심으로 선생님이 또 뭐 특정한 의미를 부여하면서 읽지는 않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우리나라 국제관계가 어떤 방식으로 변화해 왔냐. 과거의 국제관계는요, 중국 중심이었죠. 동아시아 국제질서 속에서 중국과의 관계를 중시하며 주변 나라와 관계를 맺었다. 그래서 아까 그 서희 장군 이야기를 보다 보면 우리가 뭐 이제 송나라랑 관계를 이제 좋게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뭐 거란족, 뭐 여진족, 뭐 요나라, 뭐 금나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막 이제 전쟁이 많고 했던 그 당시 모습이었거든요. 두 번째, 일제강점기를 거친 후에 광복을 맞았으나 이게 1945년이었습니다. 남북으로 분단되었고 1950년 한국전쟁입니다. 6.25 전쟁으로 분단이 더욱 고착화, 단단해져 버렸다. 굳어져 버렸다. 탈냉전이 언제입니까? 1990년 이후라고 생각하면 탈냉전과 세계화 시대를 맞이해서 주변 국가와 군사 안보 측면에서 경쟁도 하죠. 뭐 대립도 하죠. 뭐 어떤 경우는 협력도 하고 상호 의존된 모습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사회 경제적 측면에서 교류가 활발해지고 상호 의존성도 더욱 커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영역이 분리가 되는 거예요. 군사 안보 측면에서는 경쟁도 하고 뭐 어떤 경우는 군비 경쟁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뭐 아주 고가의 무기 장비를 도입하게 되면 또 이제 주변국들은 또 그걸 견제하기 위해서 또 군비를 증가시키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사회 경제적 측면에서 교류가 활발해지는 정도가 아니라 세계화 시대의 상호 의존성이 더욱 커진다. 여러분, 강대국 혼자만 스스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급자족 경제를 뛰어넘은 국제사회에서 세계화된 모습들이 있으니까 해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뭐 어려울 거 없죠? 우리나라의 국제관계와 국제 문제가 나옵니다. 안보, 안전보장의 줄임말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안보, 북한의 적대적 태도로 인한 한반도의 긴장 관계라고 쓰여있죠. 이거 전부 다 교과서를 근거로 해서 내용 정리되어 있는 거니까 말 그대로 좀 교과서적으로 쓰여있는 표현들이 나와요. 우리나라 안보 및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죠. 관련국 간의 전략적 협력 및 주도권 경쟁이 공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안보적인 측면에서 한반도의 이 안보의 긴장 상태, 이거 한번 좀 들여다보시고, 역사 갈등, 일본의 역사 왜곡, 네, 그 얘기가 뭐 또 뒤에 가면 있으니까 또 그때 또 확인하고요. 일본군의 위안부 문제, 중국의 동북공정 사업, 여러분 이게 뭐죠? 한국사 공부 열심히 하면서 이 내용도 봤을 텐데, 이런 걸 읽을 때 좀 힘들어요.
읽을 때 힘들고 그 다음에 또 오른쪽에 적혀 있는 거 보니까 동북공정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힘들죠. 중국 국경 안에서 전개된 모든 역사를 중국 역사로 만들기 위해서 2002년부터 중국이 추진한 동북 쪽 변경지역 역사와 현상에 대한 이게 하나의 프로젝트죠. 동북공정. 우리가 이걸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뒤에 보면 여기가 참 이제 여러분 말로 띠용해요. 중국은 동북공정을 통해 만리장성의 동쪽 끝을 옛 고구려와 발해 지역까지 늘려 발표함으로써 고구려와 발해가 중국의 지방 정권이었다는 왜곡된 주장을 펼치고 있다. 역사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 역사는 EBS. 여러분 역사 공부 정말 열심히 해줄 것을 기대합니다. 이게 다 많이 알지 않습니까?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란 없다. 선생님도 열심히 할 거예요. 선생님도 역사 공부. 선생님 솔직히 말하면 역사 공부 많이 하기도 했지만 많이 잊어먹기도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역사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해서 EBS 강의도 신청을 하고 교재도 샀어요. 이제 솔직히 말하면 다 샀는데 완강을 못했네요. 여러분들이 지금 정치화법 61강까지 들을 동안 선생님 뭐 했을까? 그렇죠. 강의 준비 열심히 하고 했는데 꼭 반드시 완강하겠습니다. 뭐 이런 정도의 얘기가 나와요. 무역 경쟁 보시면 경제적 실리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미국과의 협력, 갈등 경험 뭐 이것도 뭐 아주 뭐 달달 외울 건 아니고요. 뭐 중국과의 뭐 경쟁이 심화됐다 하는 이 무역 경쟁의 현실을 우린 전부 다 담아서 국제 관계, 지금 대한민국이 처해져 있는 국제 관계와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국제 문제라고 소개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뒤에 문제 풀다 보면 역사 갈등에 뭐가 있어? 라든지 혹은 뭐 뒤에 가면 또 이제 영토 분쟁 지역에 뭐가 있냐 이런 정도를 묻는 거 대비하시면 되고요. 이제 외교 정책이 나옵니다. 외교. 한 국가가 국제사회에서 자국의 이익을 평화적 방법으로 달성하려는 활동. 그렇죠. 평화적 방법이 아닌 전쟁으로 달성하려는 국가도 없진 않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그런데 우리가 이제 외교라고 하면 여러분 나중에 이 강의 듣는 친구들 중에 외교관을 꿈꾸는 학생들도 상당히 많을 건데요. 왜 처음에 서희 장군의 이야기를 소개를 잠깐 한 거냐면 뭐 선생님이 뭐 외교관이 아니라 잘 모르겠지만 외교관들이 이렇게 보는 외교 백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문서들이 있는데 그때 서희 장군의 이름을 딴 그런 문서도 있다고 할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이 외교라고 하는 것이 이 국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외교관이 된다고 말하는 친구가 너 왜 외교관이 되고 싶어? 제 이름을 드러내고 제가 돈을 많이 벌고 그 다음에 저가 더욱더 힘을 갖기 위해서요. 라기보다는 대한민국의 이익을 위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편안한 삶을 위해서 혹은 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브랜드를 더 높이기 위해서 제가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더 많지 않겠습니까? 외교정책의 변화, 요것 정도가 시험에 나오면 순서 배치하시고요. 용어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정부 차원에서의 전략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정도를 정리하시면 되고요. 이 외교정책의 변화, 과거에는 외교관들에 의한 공식적인 대외 활동 정도를 외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외교의 권한을 받은 사람들을 외교관 이렇게 부르겠죠. 그러니까 그걸 바로 공식 외교라고 부를 거고요. 정상 외교도 이 공식 외교의 한 종류일 수 있습니다. 정상 외교는 무슨 말이냐? 이런 거죠. 대한민국의 정상. 말 그대로 꼭대기예요. 꼭대기. 서밋. 꼭대기니까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뭐 예를 들면 무슨 뭐 호주의 뭐 총리가 만나서 어떤 외교적인 협상을 벌이기도 하고 뭐 어떤 건 양보하고 우리가 또 취할 건 취하고 하는 것도 정상 외교인데요. 어차피 대통령도 공식적인 외교권을 갖고 있거든요. 대한민국 최고 외교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통령의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 자체가. 그러니까 그것도 어쨌거나 공식적인 외교 중에 하나인데 이런 외교 전략이 지금은 총력 외교 혹은 또 뭐 공공 외교적인 측면으로 좀 많이 전환되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외교관 분들도 열심히 하시고 뭐 대통령을 비롯한 뭐 외교통상부에서도 이제 외교부에서도 열심히 하는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민간 차원에서도 대한민국의 국가 브랜드를 높이기 위한 노력들, 그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이름을 떨치고 있는 우리 뭐 아티스트들, 뭐 문화인들, 뭐 예술인들, 뭐 아니면 스포츠 스타들 등등, 뭐 또는 우리 기업들 나가서 뭐 아주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총력 외교라고도 부르고 반대로 생각하면 대한민국을 찾은 외국인에게
우리 대한민국 국민 스스로가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계속 좋게 만드는 것도 하나의 공공 외교로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결국 국가의 대외적 목표를 달성하려는 모든 활동을 이제 전체를 다 이제 외교라는 틀 안에 담아내고 있다. 외교의 방법, 설득, 타협, 뭐 위협도 하나의 방법이기도 한데 이런 것들은 뭐 외워서 푸는 건 아니고요. 과거에는 이념이 상당히 중요했죠. 그러니까 자유냐, 공산진영이냐 하나만 택해라. 그래서 우린 자유진영이다. 미국 중심으로 하는 이 자유진영끼리의 외교. 하지만 90년대 이후에는 경제적인 실리를 추구하고요. 지역 내 국가 간 경제 협력이 더욱 가속화되는 모습까지 확인하시면 될 겁니다. 근데 이거를 단순하게 이렇게만 하면 안 돼요.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지 시기적인 접근 한 번만 외교 정책의 변화인데요. 얘는 정리할 게 그렇게 많진 않은데 한 번쯤 보여드릴까 합니다. 일단 1950년대 그러니까 이 냉전기로 접어드는 과정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포지션이었는가 뭐 어떤 입장이었는가 이걸 좀 보면 1950년대 간단히 줄이면 이렇습니다. 친미 반공 외교 이렇게 줄일 때도 있고요. 뭐 혹은 이게 뭐 미국과 친하고 공산권에 반대한다 이런 말을 적기가 좀 부담스러우면 자유진영 중심의 외교랄까? 이렇게 하다가 1960년대가 되면 우리 그 전에 국제정치의 흐름에서 냉전의 형성 이후의 모습을 쭉 정리했던 그걸 기억을 떠올리면 1960년대 제3세계 즉 비동맹 국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비동맹 국가들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우리도 비동맹 국가와의 외교가 그 전보다는 좀 더 활발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도 보면 제3세계 국가에 대한 외교를 강화했다 이렇게. 그러다가 1970년대에 이거는 뭐 과거 시험이었긴 하지만 그때 정치라는 시험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실까 모르겠습니다. 10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초등학교 때였을까 뭐 싶은데 그때 정치라는 시험에서는 이 외교 정책을 상당히 의미 있게 출제를 했었는데요. 그 당시에 요 1970년대에 1973년 6.23 선언이라는 것을 아주 의미 있게 강의도 하고 시험 문제도 출제도 하고 하다 보니까 지금 여러분의 기출문제집에 남아있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때 1973년에 그 당시가 이제 박정희 대통령 시대인데 6.23 선언을 통해서 어떻게 외교 정책에 큰 변화가 생겼냐면 이게 조금 어려운 말로는 비적성 공산권 국가 이런 말도 써요. 그래서 그거를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일부 공산권 국가에 우리가 문을 열겠다. 문호를 개방하겠다 라고 선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외교 전략에 상당히 좀 그 변화가 생겨요. 아니 그렇다고 해서 바로 이 선언을 하자마자 막 동유럽 국가들과 마구마구 수교하고 이랬던 건 아닌데 그럴 수 있다는 가능성으로 턴하게 됩니다.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비적성 국가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공산권 국가가 많잖아요. 근데 당장 우리가 이제 아시아 지역으로 바로바로 외교를 못하는 이유는 그 국가들이 우리에게 바로 실질적인 안보의 위협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당장 우리가 어떤 적대 관계를 취하지 않아도 되는 좀 멀리 있는 좀 동유럽 국가들 그런 국가들과 이념이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좀 저 멀리 있고 하니까 당장 우리와 적으로서 대치하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국가들과 교류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게 됩니다. 문을 열었다. 그래서 문호 개방을 선언하는 걸 6.23 선언이라고 불러요. 자 그러다가 1980년대가 되면 특히나 이때 80년대 후반에 노태우 대통령 당시인데 그때 노태우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이때 북방 외교라는 전략을 채택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이 과거 기출 문제가 실려있는 문제집을 풀다 보면 위에 거랑 밑에 거랑 구분하려는 요 시도 그러니까 북방 외교는 좀 더 적극성을 띠면서 뭐 북한이 됐든 뭐 아니면 중국이 됐든 뭐 아니면 뭐 소련이 됐든 뭐 이런 국가들하고도 외교할 수 있다라고 더욱더 적극성을 띠면서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북방 외교 정책이라고 부르거든요. 자 그러다가 이제 냉전이 끝나잖아요. 1990년대가 되면
이제는 이념보다는 실리 추구하는 거죠. 이렇게. 뿐만 아니라 이 세계화에 맞서는 이제 세계화에 대응하는 그런 추세로서 외교 전략이 많이 바뀌었다. 이렇게. 여러분 이거를 순서를 딱 배치하는 게 만약에 헷갈린다. 아 이거 좀 어려운데? 라고 하면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이 초등학교 때 선생님도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선생님이 초등학교 때 보면 좀 어리니까 가장 낮은 단계의 사교라고 하는 것은 자기랑 그냥 친한 친구들끼리만 이렇게 다녀요. 그러다가 우리가 좀 머리가 큰다고 하죠. 그러면 어느 순간 사귀려는 대상들이 이제 넓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렇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때는 뭐 3-4명이 친한 친구들끼리만 막 몰려다니면서 그 다음에 저쪽 친한 친구들이랑 오히려 안 놀고 뭐 끼리끼리 이렇게 놀았던 것에서 이제는 비동맹 국가, 누구랑도 안 친했던 친구들하고도 이제 손을 내밀고 악수 나누고 우리 같이 뭐 집에 가서 놀까? 이러다가 어느 순간 진짜 선생님이 예전에 이제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뭐 굳이 뭐 동네가 뭐 파벌처럼 나눠져 있던 건 아닌데 그 작은 마을에서도 선생님 중심으로 해서 친했던 친구가 있고 또 선생님 친구 또 한 명 있는데 그 친구랑 친했던 친구들이 이렇게 패거리가 나눠져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우리끼리만, 쟤네들은 쟤네들끼리만. 이게 가장 낮은 단계에서 사교력이라고 하면 어느 순간 그 전까지는 이렇게 대립하던 세력들과도 손을 잡을 수 있는 건 아닙니까?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그런 사교력이 커지거나 넓어지는 걸 생각하시면 이걸 대한민국 단위로 생각하면 훨씬 더 좀 이해가 빠르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 내용이 어디 적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짜잔. 일단 170페이지의 마지막 남은 얘기들 좀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도표 정리되어 있는 거 확인할 건데 이쪽도 그냥 쭉 읽어주세요. 우리나라의 외교 정책의 과제,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외교하는 게 좋겠습니까? 안보 및 평화통일 외교, 경제통상 외교, 즉 안보나 평화에 관련된 거 따로, 경제통상 따로, 문화외교 따로, 자주적, 주체적 외교 따로, 세계화 외교 따로 그냥 구분되어 있는 것 뿐이기 때문에 한번 쭉 읽어 나가시면 되고요. 시험 문제는 뭐가 나온다고요? 시험 문제는 얘가 나오죠. 1950년대 바로 오른쪽에 있습니다. 반공, 공산권에 반대하는, 즉 이념의 대립이 있었으니까 미국 중심의 외교, 친미 반공 외교 혹은 자유진영 중심의 외교, 제3세계 국가, 즉 비동맹 국가와의 외교를 강화하였고 1970년대 일부 사회주의 국가의 문을 연다고 그 당시에 1973년 6.23 선언을 통해서 발표를 했고 1980년대 후반 가니까 북방 외교, 평화 통일 기반을 조성한다. 그리고 이제 탈냉전기 이후에 경제적 실리를 추구하는 모습. 이제는 이념을 초월하기 시작하죠. 이렇게 돼 있죠. 대북 포용 정책을 추진했었다. 이런 정도만 정리하면 돼요. 아 근데 선생님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90년대 이후 이렇게 그냥 뭉뚱그려서 설명하는 겁니까? 뭐 2000년대 따로, 뭐 2010년대 따로 이래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냥 교과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 내용은 이 정도까지니까 기억하시면 되고요. 오른쪽 본이 이런 말 쓰여 있죠. 북방 외교라고. 1980년대 후반 정부가 중국, 소련 또는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과 관계 개선을 통해서 한반도의 긴장 완화, 뭐 평화 정책, 평화 정착, 통일 기반 조성을 도모했던 외교 정책을 북방 외교, 훨씬 더 이제 적극성을 띠게 되었다. 그러니까 북방 외교를 취하겠다고 할 때 어떤 나라들이 들어가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전에 있던 것보다 훨씬 더 적극성을 띠게 되었다. 이런 방식으로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171페이지에 자료 탐구가 있어요. 이거는 왜 읽는 거냐면 여러분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를 한번 들여다볼게요. 일본은 독도 문제에 대해서 독도는 17세기에 일본이 영유권을 확립한 고유 영토라고 하면서 현재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이것도 읽기 힘들죠. 뭔가 좀 마음이 힘들죠. 일본은 과거 여러 차례에 걸쳐 국제사법재판소에 독도 문제를 제소하려 했다. 국제사법재판소가 뭐 하는 곳이라고요? 국가 간의 분쟁 해결. 그 안에 영토 분쟁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독도가 영토 분쟁 지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독도가 영토 분쟁 지역이라고 생각